형님,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네. 무주택자, 네. 1주택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촬영했었잖아요. 네. 근데 댓글을 보니까 다주택자를 위한 영상도 좀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왜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요? 아마 고민거리가 있겠죠. 네. 그 아마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엄청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내 자산이 다주택자니까 뭐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물건이 많다 보면 자꾸 전세가 막 돌아오잖아요. 만기가. 근데 최근에 전세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려줘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주기 전에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물건을 또 가져가고 어떤 물건을 정리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답을 주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호황기 때는 방금 얘기한 세 가지를 고민을 안 해요. 호황기 때 계속 올라가면 자산 계속 올라가네,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네, 뭐 그럼 더 사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방금 이런 고민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지역에 항상 때가 되면 다 가격 하락 조정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항상 투자는 사계절이 있구나,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하락장에 와도 겨울이 왔네? 좀 춥네? 그 정도 느낌인 거고. 근데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금 얘기했던 어려움들이 봄이 오면 또 고민이 다 사라질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마인드 관리에 의해서 그 고민들이 대부분 다 해소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에 의해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 이거는 마인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매매 가격이야 뭐 마인드만 관리하면 좀 빠지더라도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전세 가격은 이거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등기를 이렇게 한 번 더 전세를 내주고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가 내가 만약에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정리해야 되는 거고, 네. 된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랭구님, 네. 근데 자금이 되는데 네. 그냥 손절하고 네. 현금을 보유하고 기회를 노려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기회를 노려보겠다 해가지고 사는 물건이 그 물건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네. 근데 그 물건보다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은 걸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물건이 정말 별로의 물건이라고 하면 손절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웬만큼 괜찮은 물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현금 갖고 있다가 딴 거 사도 그놈이 그놈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면 자산이 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다시 또 뒤집어 봐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확 늘겠죠. 늘어나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억지로 물건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상황이 좋아져요. 네. 그러면 사실은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0 곱하기 어떤 네. 수를 곱해도 0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겨울이라고 춥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이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불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네. 좀 뭐 근거 같은 것도 있나요? 근거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최근 겨울 엄청 추웠잖아요. 네. 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어요? 봄 갑자기 오긴 했죠. 봄에 오자마자 바로 여름이 오는 듯한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뭐 벚꽃 금방 다 떨어지고. 네네.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엄청 길다고 느껴지고요. 네. 누군가한테는 벌써 봄이었는데 봄 벌써 지나고 여름이 왔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죠. 하락장에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겨울이 왔네. 겨울은 겨울 다 와야지. 그렇게 하고 나면 네. 봄이 또 올 거야.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 너무 시장이 또 빠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받는 날이 또 곧 오겠구나. 물론 이 곧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그게 생각하는 기간이 다를 것뿐이에요. 네. 저는 그냥 때가 되면 그 정도 시간 되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날이 언제 와 하니까 이게 계속 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건 완전 거의 90%는 마인드 차이예요. 저는 이제 랭구님이랑 이제 옆에 있으면서 네. 이 투자가 네. 저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1년 넘게 있으면서 느낀 게 네. 야, 이거 마인드가 네.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봄이 오면 항상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전세 매물이 쑥 사라지고 또 금리가 조금 내려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은 또 부족한 현상 오고 왜? 최근 들어서 공급을 적게 쓰니까 분양 자체를 적게 쓰니까 네. 시간 지나면 공급이 적을 거고 입주 물량이 적을 거고 그러면 또 입지 좋은 것들은 뭐 꿈틀꿈틀거리고 거래가 발생할 거고 시세가 좀 올라갈 거고 그게 또 쫙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반등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마인드셋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다주택자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심리 싸움이 90%인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그 다음에 전세 가격,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전세금 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그냥 밀물 썰물처럼 전세 가격은 원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보자들은 전세 가격은 실사용에 대한 가치고 거품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 짜장면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항상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올라가죠. 단기적으로는 밀물 썰물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할 때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또 지금처럼 금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빠졌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전세는 별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조금 주면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물건이 있고 비싼 물건이 있죠. 네. 뭐 한 2억짜리 물건,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물건이 있다고 치면 어떤 게 가장 리스크한 줄 알아요? 10억짜리 물건이 전세 가격이 8억 하다가 갑자기 5억으로 빠지면 3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제일 큰 리스크예요. 매매 가격이 2, 3억짜리가 전세 가격이 뭐 1억 몇천인데 빠져봤자 몇천만 원이잖아요. 큰 물건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럼 이걸 사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물건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주택자 중에. 골고루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비싼 거보다 아무래도 저렴한 거 개수가 더 많아요. 가장 큰 리스크가 이 비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저는 월세로 대출을 일으켜서 조금 대출을 다 일으키고 보증금 받고 월세를 세팅해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가 있는 전세가가 뭐 7억 해요. 근데 이게 푹 빠져가지고 5억 한단 말이죠. 그럼 이 10억짜리 물건을 대출을 일으키면 60% 대출 가능하죠. 6억 대출을 했죠. 그럼 남은 게 4억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전세 금액이 7억이었잖아요. 그러면 1억만 차이 나잖아요. 근데 보증금 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월세를 어느 정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대출이자 어느 정도 조금 할 수 있고 내가 한 5천만 원만 더 준비하면 그때부터는 이 물건은 전세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다만 매달 현금 흐름이 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3억을 준비해야 되는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좋다고 보죠. 큰 물건들을 이렇게 딱 세팅해 두고 나면 나머지는 작은 거에서 조금 뭐 정리할 거 정리하거나 가져갈 거는 전세금 좀 내주고 가져가면 좀 전세 하락에 대한 부분에 걱정은 좀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물론 DSR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죠. 물건이 큰 물건을 네. 월세 세팅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네, 뭐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거죠.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님 근데 또 네, 좋아 버틸 수 있어. 네. 근데 봄은 수도권에만 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순번이 있죠. 순번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좋아하니까 서울부터 관심을 가질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서울도 단점들이 많아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고요. 또 서울은 또 유독 요즘 공급이 많기도 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광역시도 그렇고 뭐 소도시도 마찬가지인데 흐름이 조금 늦게는 오겠죠. 네, 그렇지만 지방이 갖고 있는 장점도 되게 많거든요. 전세가율이 높다거나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부터 전혀 없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 갖고 있는 물건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야 된다?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그게 만약 정답이었다고 하면 과거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을 돌아가서 그 시점에 1억을 가지고 3억을 가지고 과연 서울을 사는 게 좋았을까? 지방을 사는 게 좋았을까?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먼저 움직인 곳은 서울부터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쫙 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각자 각 지역별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지방은 무조건 팔아고 수도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네.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아, 이거 다 어떻게 할까? 네. 그 부분이 또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잘 봐요. 못난이를 정리하고 지방에 있는 거를 수도권을 간다. 네. 이거랑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축을 최대한 정리하고 최대한 신축으로 간다. 네. 분양권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야 여기 지금 바람이 막 안 오고 있잖아요. 네. 분양권은 적당히 빨리 정리하고 왜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정리해서 또 다른 신축이나 이런 거 가는 거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결론이 뭐냐면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걸 매도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주택자가 아니잖아요. 네. 다주택자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걸 매도하고 어떤 걸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하는 줄 알아요? 물건 하나하나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전략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쭉 해가지고 뭐 5건, 10건까지 됐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또 잔잔바리를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한쪽으로 좀 몰아갈 거냐 그 큰 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이라면 이건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전략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물건을 가져갈까 말까 입주 뒤에 1년 뒤에 입주하는데 이 물건은 구축이네 이 물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정리하고 나서 또 하나 사더라도 똑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핵심이냐면 이 물건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투자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냐 없냐 이거를 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남긴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본인이 결정을 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누가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획일적이지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로 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똘똘한 거 하나만 가져가면서 갈아타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괜찮은 거 갖고 가다가 완전히 수익형으로 전환해가지고 비율을 이렇게 확 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재건축, 재개발 진짜 똘똘한 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탁탁탁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 스타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 포트폴리오 기준, 전략들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물건 매도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다주택자라면 네, 혼자 기준을 세우고 결정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이 생길 거고 거기에 따라 얘를 가져갈 거냐 매도할 거냐 결론이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어떤 물건은 무조건 파세요.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살짝 어렵긴 합니다. 그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준을 세워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가장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성장할 수 있고 다음번에 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 다 우문현답 컨텐츠가 된 것 같네요. 네네네. 또 댓글에 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달리겠죠. 네.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저희 그동안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기준 세우는데 도움은 네. 되실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